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가 경찰대 언어 공개 강의였는데, 공개 강의에서는 제가 3개년 기출 문제죠. 2023 예제, 그 다음에 2023 본시험, 언어 물리, 2024 본시험. 경찰대가 공식 기출 문제가 딱 3회분이 있죠. 그래서 3회분의 주요 문제들을 같이 풀고 제가 언어 논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연락이 가졌는데, 그 2023 예제 문제까지 푼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제가 보통 쉬는 시간에 이제 사운드를 오프시켜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수로 깜빡해가지고 오프를 계속 유지한 채로 강의를 했는데 이 라이브를 듣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분량이 사운드 없이 그냥 저만 떠드는 엽기적인 영상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재촬영을 정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되게 좀 슬픈 얘기인데 6시간 강의 분량이 통으로 날아가서 다시 찍어본 적도 있을 정도로 2년 전에 되게 슬픈 근데 재촬영한 강의가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학년도 그러니까 경찰대가 공식 문제는 3개고 시험은 1기, 2기 2번 있었어요. 언어가. 그래서 2023, 2024 이렇게 본시험 문제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 이거는 좀 짚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핵심적인 얘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경찰대 언어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7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운이 없으면 68점인 거고 운이 좋으면 76점인 거죠. 그러니까 68점에서 76점 사이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이상의 공부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 이상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80, 84, 88이 나오냐? 그렇진 않다. 제가 시험을 본다고 해도 그런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 논리라는 시험의 특성이다. 제가 리트 제일 잘 봤을 때 언어 30개 중에 24개 맞추고 100분이 97점 몇에 한 문제 더 맞았으면 99점 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절대적인 그런 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는 72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28점까지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에 28이니까 우리가 7문제까지는 틀려도 아무런 경찰대 합격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 시험은 저는 25개 중에서 18개를 맞추고요. 7문제를 잘 틀려야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봐요. 틀려야 될 7문제까지 내가 맞추려고 발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내가 맞춰야 될 18문제에 대한 지장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3 본시험을 보시면 2023 본시험 1기 시험이죠. 1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기 시험은 왜 어려웠냐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언어의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독해 문제가 까다로우면은 심리적 타격감이 커져요. 왜냐면 시작부터 어려우면 나 이제 망했다. 그럼 뒤에 내가 평소 같으면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못 풀게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독해 문제 한 2개 정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문제씩 볼게요. 시간은 제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다인의 종회기원 얘기 나오는 거죠. 2번 문제가 굉장히 독해 문제를 까다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2번 문제는 그냥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되게 찌질한 거 하나 건드려서 다르게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대충 맞는 얘기인데 찌질한 거 하나 건드려서 다르게 하는 방식을 택한다. 자, 요거를 힌트로 드리면서 3분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학생들도 제가 시간 드리면 그 시간 동안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3분간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볼게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정직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이제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제가 항상 독해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독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긴 해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정리를 하는 거냐면, 1문단은 관찰 5개 뭐 있고, 2문단은 필요조건 3개, 3문단은 적합도 결정류의 3개, 이렇게 뭐 나열하는 지문은 사실은 정보량이 많은 거지 지문 자체의 독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체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독해에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정말 많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필요조건이란 기본적으로 나베이면 나비라고 했을 때 A가 필요조건이고, 필요조건 없으면 자연선택 없는 거고, 명제 대응을 취하면 자연선택 있으면 무조건 필요조건 있다 해서 뒤에 오는 거. P면 크다라고 할 때 Q가 P의 필요조건인 거고, P는 Q의 충분조건. 이거 이제 고등학교 산수죠. 이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독해할 때. 자, 그러면은 바로 선제 가서 판단을 해볼게요.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이제 정답 분석가 좀 찌질해요. 이 부분이에요. 1번에서는 번식 능력의 종간 차이, 이 무슨 말이에요? 종 밑에, 종은 예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인간, 강아지, 호랑이, 이게 종이에요. 종 밑에 있는 게 개체예요. 인간 중에서도, 인간도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문단에서 말하는 적합도 결정 요인은 개체군 내에서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인 번식 성공도, 쉽게 말하면 인간 안에서 누가 더 번식 잘하냐예요. 일반 선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번식, 인간이 잘하니 호랑이가 잘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르죠. 근데 비슷한데 그냥 얘를 종을 개체로 바꾸면 정답, 맞는 선지가 돼요. 굉장히 좀 찌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의 문제를 이렇게 트리키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진짜 찌질한 거 하나 이렇게 바꾸는 거. 나머지 선지는 사실, 자, 1번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 3, 4, 5 오답 분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1번이 답이잖아 어쨌건가. 2, 3, 4, 5를 왜 봐. 근데 지금 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선생님 근데 나는 1번이 가깝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도 검사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오늘 연습이니까 한번 그냥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개체 유전되지 않는 형질은 자연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그쵸?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전돼야 되네요. 있네요. 그 다음, 계절 변수는 필요 조건에 계절 변수 없네요. 없으면 아닌 거죠. 그 다음, 환경 자원 제한적이란 말 여기 있네요. 3번. 그 다음, 특정 현식의 서로 다른 형태의 개체들이 각각 낳는 자손수가 같다면 어른하기 어렵다. 생식 성공 능력에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이니까, 같으면 차등이 없으면 못 일어나겠네요. 필요 조건이. 나머지 성질들은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정직하게 어려운 문제고, 좀 다른 패턴으로 어려운 문제가 3번이에요. 3번, 제 생각에 3번이 독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 이게 이제 뭐 별자리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3번은 정석적인 풀이랑 저는 찍었어요. 처음에 풀 때.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 똑같이 3분 드릴 테니까 이어서 바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정석적으로 푸는 거를 보여드리면, 자, 지구에서 보는 걸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등급이 하나 떨어졌을 때 밝기가 2.51배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등급 2개 떨어지면 밝기가 그러면은 5.02배가 아니라 제곱해서 증가해야 되니까 2.51 곱하기 2.51이니까 제곱근으로 증가를 하겠네. 그러니까 3번이 틀리죠. 2등급 차이면 5.02배가 아니라 2.5 곱하기 2.5니까 3번 틀린 거고. 파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분에 의해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기호하는데, 이렇게 항상 과학 지문은 길의 반비례가 나오면 무조건 이 기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성이냐 다른 방향성이냐 가지고 대부분 풀려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과 거리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등급은 10파섹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럼 10파섹보다 거리가 멀거나 가까우면 변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켄타우로스 알파별, 마처부자리 알파별, 태양 미켈에서 주어진 정보를 제가 정리를 쭉 했는데, 겉보기 등급, 파섹, 절대 등급을 정리를 한 건데, 이걸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시험장에서 3분 안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정석적 해설을 해드릴게요. 1번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추산이 되냐면, 그래는 겉보기 등급과 거리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정보는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리겔에서 태양을 관찰한다면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4.9보다 작은 게 아니라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보는 기준? 지구에서 보는 기준인데, 리겔은 대충 보시면 졸라 멀어요. 엄청 멀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것보다 리겔에서 보는 게 훨씬 멀리 있겠네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커지겠네요. 라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내가 정확히 절대 등급, 파섹,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딱 알아야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 기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3번은 아까 틀린 이유 말씀드렸죠. 제곱해서 증가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맨눈으로 보는 거 뭐 말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 리겔이 켄타우로스 알파별보다 만배 더? 뭐 그런 말 알 수 있나요? 겉보기 등급 똑같잖아요. 0.1, 0.1이니까 같게 보이겠네요. 4번 틀리고. 5번, 자, 두 별 중에서 절대 등급이 1등급 더 큰 별은 지구에서 볼 때 2.51배 더 밝게 보이다. 자, 보세요. 절대 등급은 10파섹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지구에서 볼 때는 무슨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구에서 두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맞죠? 근데 그런 정보는 없으면 단정 안 되겠네요. 그래서 2, 3, 4, 5가 틀리고 정답은 1번인데, 일단 저는 제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풉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임전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선지만 봐요, 선지만. 재심을 보지 마시고 선지만 보시면 하나의 선지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뭐가 이질적이에요? 튀는 선지 하나가 1번이에요. 1번과 나머지 2, 3, 4, 5의 차이가 뭐예요? 2, 3, 4, 5는 숫자 있고 1은 숫자 없고. 아, 그럼 선생님 설마 숫자 없는 걸로 무조건 찍으라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인드셋이 있대요. 2, 3, 4, 5는 나는 일단 지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나중에 강의하려고 이건 정리한 거고, 처음에 읽을 때 씨발 뭐야 했어요. 가게 중에 욕해도 되죠? 어려우니까. 2, 3, 4, 5를 봤더니 막 뭐 4.9보다 크고 5.02배가 문과예요, 저. 이과가 문과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1번은 봐봐. 1번 선지는 느낌이 뭐냐면, 자, 보세요. 대충 읽어도 대충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절대 등급은 10파섹 뭐 가정한다 그러고, 겉보기는 뭐 지구에서 보는 거니까 뭐 거리가 뭐 있겠죠.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근거 없는 추단이 아니라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관련이 있는데 두 개 다 준대. 절대 등급도 주고 겉보기 준 거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막 1번 선지가 틀리려면 어떤 식의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지문에
네가 새끼야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알아도 중력 가속도 모르면 거리 몰라 임마. 이런 내용이 있어요. 틀린 선지. 이해돼요? 근데 통상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서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되게,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물론 정답 근거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놓쳤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과연 출제자가 이런 찌질한 숫자 계산에서 답을 내려고 했을까? 근데 이거 추단하시면 안 되는 게, 찌질한 숫자 계산으로 답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근데 4개가 찌질한 숫자 계산인데 하나가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가 되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정보 있으면 결과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저는 3번 같은 문제 그냥 1번으로 찍고 넘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맞추라고 예를 들어 보통 70%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맞추라고 하면 70% 정도는 된다. 근데 저는 내가 일단 문과인데 나 뭐 타세 이런 거 몰라. 그런데 그거를 다 여기 막 시간을 4분 5분을 써서 3번을 읽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맞춰서 내가 맞출 확률이 70% 이상의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논리라는 게 절대 독해를 완벽하게 해서 풀려고 하시면은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18개도 못 풀어요. 과감히 합리적 근거가 있게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은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씨발 저 새끼 언어 논리 강사라는 놈이 졸라 꼼수만 가르치나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생각보다 과학 잘해요. 옛날에 리트 풀던 짬바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과학지구는 기저 상세히 설명드리는 거 다 가능하고 또 제가 배경지도 나름 있고 철학 논리학 전공에 근데 의미가 없는 게 60분 안에 라는 조건이 다 그걸 분쇄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제가 그냥 과감히 이렇게 찍고 틀리라고 말하는 것까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언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고 넘어가면서 다른 유형 좀 늦게 덮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논리게임 문제 좀 볼게요. 논리게임 문제 중에 11번. 일단 뭐 참말 거짓말 나오고 반드시 참 골라라 이거 그냥 무조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이로제 걸리는 거다.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참말인데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형태의 유형인데 11번이 그러니까 논리게임은 8번도 논리게임, 8번도 논리게임, 9번도 약간 애매하게 논리게임, 그 다음에 10번도 논리게임, 11번도 논리게임,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논리게임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근데 4문제를 다 버리기는 좀 아깝죠. 근데 제가 봤을 때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 8번, 9번은 좀 풀만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이 조금 어려운데 11번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이 가장 어려운 논리게임 문제고 1기 합격생 저한테 시험 끝나고 와서 그냥 11번 버렸다 해서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가 잘한 건 뭐냐면은 시간을 안 쓰고 버려서 잘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11번에 5분 쓰고 틀리면 진짜 제일 못하는 건데 바로 버린 건 잘한 거다. 근데 11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제가 11번을 왜 풀려고 하냐면 논리학을 잘 배워서 이해하고 있으면 11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11번은 제가 푸는 시간을 4분을 드릴게요. 4분. 거의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최대치로 쓸 수 있는 시간이 4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11번을 4분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렵죠? 일단 이게 왜 어렵냐면, 자, 한 명이 범인이래요. 그 다음에 가을도 세 진술을 했고, 나리도 세 진술을 했는데, 둘은 참이고 하나는 거짓, 나리도 둘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니까, 이거 정석적으로 풀려면 경우의 수를 다 분류를 해야 돼. 어떻게 분류해야 돼? 가을의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나리의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 노가다면 풀리긴 풀려요.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걸려요. 60분 시험인데 10분을 투자해서 한 문제를 푸는 게 과연 이득이겠습니까? 사실은 나 이런 참말 거짓말하는 놈들 문제 못 풀겠다 하면은 그냥 11번 보는 순간 1초 만에 조상님이 게시해준 번호 5번으로 찍고 틀리는 게 현명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일관된 원칙은 뭐냐면 찍어야 될 문제들은 번호 하나 받아가서 전날에 이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조상님한테 기도를 해서 번호를 하나 정지받은 다음에 그 번호로 다 밀어야 돼요. 아, 이 새끼 나 못 풀겠다. 바로 조상님이 4번 했으면 4번 찍고 넘어가면 틀리면 조상님 원로 하면 돼요. 7개까지 그렇게 틀려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리학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이고 철학 중에서도 분석 철학과 논리학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학부 그리고 대학원까지 맛보면서 논리학 수업 한 4개 정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 전공자 중에서도 제가 논리학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논리학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 논리학 전공이니까 네 전공자 입장에서 논리학 졸라 중요하다고 하겠지. 아니에요. 논리학의 역할은 여기서 말하는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 말하는 거예요. 뭐 P명 Q이다 이런 거. 형식 논리학의 그 역할은 딱 뭐가 있냐면 형식 논리학을 모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 논리학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형식 논리학을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학을 모르면 5분, 7분, 10분 걸릴 문제를 형식 논리학 알면 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논리학의 역할은 뭐죠? 시간 단축. 그러니까 논리학을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논리학을 모르면 좀 어렵게 풀어야 될 문제를 논리학을 알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정도의 메리트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논리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저는 논리학을 정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만 이 공개 강의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는 내 공부할게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논리학이 좀 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시중에 논리학 교재들이라고 뭐 있기는 하지만 사실 논리학 누가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그 투자하는 시간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논리학의 정확한 그 역할은 논리학을 모르면 좀 오래 걸릴 문제를 논리학 알면 좀 쉽게 푼다 정도면 어떤 수험생들한테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제 생각 논리학 모르면 솔직히 시험장에서는 이거 못 푸는 문제 10분 노가다는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10분 노가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학을 알면 한번 비벼볼 만한 문제. 자 보세요.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건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건문에 대한 이해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P가 있고 Q가 있고 P명 Q가 있는데 전권을 P라고 그러고 조건문의 전권을 P라고 그러고 후권을 Q라고 합니다. 전권 P, 후권 Q. 자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T, T, F, F, T, F, T, F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권도 참이고 후권도 참이면 조건문은 참이겠죠. 조건문의 전권이 참인데 후권이 거짓이면 거짓이겠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수험생분들이 많이 이제 당황해하는 게 이게 다 참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건문의 전권이 F면 후권의 참거짓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조건문이 참이 돼요.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허한 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공허한 참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직관이랑 안 맞아요. 아니 앞에 게 거짓인데 어떻게 뒤에 게 전체가 참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저의 답변은 그냥 외우세요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조건문의 후권이 참일 때는 하나, 둘, 조건문 전체가 다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은 전권이 거짓이거나 후권이 참이면 무조건 참. 이 조건문의 진리한 수적정인데 시험에서 조건문을 냈을 때 이게 통용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가을의 발언이 있고 나리의 발언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기호화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기호화도 잘해야 되고 기호하는 법도 논리학에서 배우죠. 결론 논리학 배우긴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진술을 뭐라고 기호합니까? 나와 날이 어젯밤 내내 PC방. 이거 이양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을 PC and 날이 PC. 이양수에 가을이 PC방에 있었고 나리가 PC방에 있었다. 이양수로 기호하는 법도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좀 보기만 하세요. 두 번째, 나리가 어젯밤 클럽에서 다솜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자 가로를 열고 나리 클럽에 있으면 술 마시겠죠. 나리 클럽 앤드 다솜 클럽은 뭐하다? 이 전체가 거짓이면 우리 고등학교 산수에서 드모르간 법칙 배우죠? 뭐랑 동치입니까? 날이 클럽이면서 자 연원을 부정하면 앤드를 부정하면 오어가 됩니다. 선원 이거는 아셔요. 두 명제는 동치. 이 정도는 장난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조건문이 나왔네요. 다솜이 범인이면 다솜은 클럽이다. 자, 이 중에 하나가 거짓, 두 개가 참인데 뭐가 참 거짓인지 모르겠죠. 자, 나리를 갑니다. 기호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리 클럽, 다솜 클럽. 첫 번째 명제. 보세요. 뭐 반대네. 이 둘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네. 일단 보이죠? 기호화 마저 하겠습니다. 다솜과 내가 함께 어젯밤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면 범인이 다솜이 아니다. 자 보세요. 가로 열고 나리 클럽이고 다솜 클럽이라면 다솜 범인 아니다. 맞죠? 조건물이네요. 그 다음에 다솜 범인 아니다. 마지막 진술은 자, 이 감각이에요. 감각이에요. 보세요. 나리의 진술의 형태가 특이해요. A이면 B, B의 구조가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두 개는 참 하나는 구라래요. 아까 우리가 조건문의 진리함수적 정의를 배웠잖아요. A이면 B, 그러니까 전건, 후건, 조건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거짓이고 두 개가 참이면 무조건 A가 거짓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A가 거짓이면 얘는 F죠. 전건이 거짓이면 자동과 따로 조건문은 참이 돼요. 생각해봐요. 전건이 거짓인데 조건문이 뭐가 돼요? 참이 돼. 그럼 봐봐. B가 참이면 B가 참인데 전건이 거짓이니까 조건문 참 성립하는. 이거 말고는 가능한 조합이 없어요. 봐봐. 만약에 B를 거짓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B가 거짓이고 A 참이라고 해볼게요. A가 T가 되죠. T, F면 거짓이 되죠. B가 거짓이면 거짓이 되죠. 안 맞아. 조건문의 진리함 수적 정의랑 안 맞아. 이거는 우리가 조건문의 진리함 수적 정의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추단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누가 거짓이어야 돼? 디폴트 값으로 A 거짓. 확정됩니다. 자, 보세요. 나데이가 확정되면은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F, T, T.
이해되십니까? 봐봐. 얘가 거짓인 순간 누가 참이 돼요? 얘 참이 연계가 되죠. 근데 봐봐. 다솜이 범인이 아니래죠. 얘 다솜이 범인이래죠.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무조건 참. 끝났네. 그럼 이 말은 자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가 참이라는 거냐면 낮, 가을, 캐시거나 낮, 날이 캐시라는 얘기예요.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가 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경우의 수 분류도 안 하고 조건문의 진리함수 정에 의해서 누가 참이고 거짓 다 확정됐으니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그냥 기억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리는데 이거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조건 확정됐으면 그냥 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풀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일일이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조건문의 진리함수적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곧바로 찬 것이 다 확정돼 버린다. 이 논리학을 공부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이게 경찰대 논리 퀴즈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조건문에 대한 이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자에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이번에는 강화약화를 좀 볼 텐데 강화약화가 논증 비판의 꽃이 강화약화예요. 리트가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내는 이유가 강화약화 때문인데 근데 2023 본시험은 강화약화가 16번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2024 본시험은 어렵게 3문제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화약화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그냥 러프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 16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강화약화가 뭐냐? 이건 귀납 논리예요. 뭐냐면 가설이 있어요. 증거가 가설과 일치하면 뭐고? 강화고 불일치하면 뭐다? 약화예요. 자, 이건 샌드위치고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일치한다라고 볼 거고 어떤 기준으로 불일치한다라고 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일치는 관대하게 판단하고 불일치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치는 대충 같은 편이면 들어주는 거고 불일치는 완전히 틀려야지 불일치인 거예요. 다시 일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대하고 불일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자, 가설이에요. 가설.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린다. 증거. 흡연을 했더니 폐암에 걸렸어요. 일치 불일치. 일치니까 강화. 또 다른 증거. 흡연을 했더니 폐암에 안 걸렸어요. 일치 불일치. 나쁘야 돼. 이거 완벽한 불일치죠. 약화. 자, 그 다음 요 볼게요. 흡연도 안 했고 흡연 안 했는데 폐암에 걸렸어.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어. 어떻게 판정해야 돼? 담배를 흡연 성공하고 이거 어떻게 판정해야 돼? 흡연을 안 했는데 폐암에 걸렸다. 여기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자 보세요. 폐암에 흡연을 해야만 꼭 걸려요?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흡연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술 먹어도 폐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먹어서 폐암을 걸린다고 해서 흡연하면 폐암에 걸린다가 약화인 건 아니죠. 그냥 다른 원인인 거니까. 이걸 부관이라. 이게 중요해요. 흡연도 안 했고 폐암도 안 걸렸어.
근데 약화는 아니죠? 무관일까요? 강할까요? 이거를 인과가설에서는 강화로 봅니다. 원인 없이 결과 없으면 강화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닌 것 같잖아. 흡연 안 하고 폐암 안 걸렸어. 근데 강화로 쳐줄 정도로 강화 판단의 기준이 반대야. 마지막 거 발표예요. 흡연 안 하고 폐암 안 걸린 거 뭐로 쳐준다? 강화로 쳐줍니다. 흡연했는데 흡연 안 했는데 폐암 걸린 거는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흡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관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번엔 조금 베리에이션. 자, 두 번째 가설이 등장했어. 음주를 하면 폐암에 걸린다. 한 문제 안에 이렇게 가설 두 개가 등장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경쟁 관계가 돼요. 그걸 경쟁 가설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이 기본의 질과 4개는 지우고 새로운 상황을 대신합니다. 자, 짜자자자. 이 상황에서 보세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흡연도 하고 음주도 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고 그래서 폐암에도 걸렸습니다. 3콤보. 자, 가설 1이라고 합시다. 이 증거는 가설 1이랑 일치 불일치? 일치죠. 가설 2와 일치 불일치? 일치죠. 원래 일치면 뭐 해야 돼요? 강화. 가설 1도 강화하고 가설 2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가설 1, 2 어느 것도 강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립.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한쪽 편 들었으면 얘 강하죠. 다른 편 들었으면 얘 강하죠. 두 편 다 들면 안 든 거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전 국민한테 다 1,000억씩 주면 전 국민 부자 돼요? 아, 졸라 인플레이션 돼서 그냥 똑같아져요.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아이스크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양쪽 편 다 들은 새끼는 강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중립이라고 해요. 강화는 누구 편만 들어요? 한쪽 편만 들어요. 강화. 근데 요거를 리트에서도 많이 다니는데 경찰대에서 안 냈다가 올해 2024 본시험 때 냈어요. 근데 이제 이 16번 문제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지금 공개강의에서 수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치면 강하고 불일치면 약하는 맞는 말이 너무 러프한 얘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과 이거는 조건문이랑 달라요. 인과관계 논리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귀납 논리예요. 조건문은 연역 논리, 강화 약화는 귀납 논리. 그런데 작년 경찰대에서 이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이거 기준 없으면 많이 틀려요. 아니 이 씨발 이게 왜 강화야? 모르니까. 자, 16번. 자, 16번은 근데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일치면 강화, 불일치면 약화라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시간 3분 들 테니까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정답 감각. 3번, 4번 선지 보세요. 충돌하죠. 3, 4번 선지 충돌하는 거 보여요? 정답 3, 4번 중에 하나겠네요. 1, 2, 5는 볼 필요가 없네요. 이 감각이에요. 그럼 진짜 16번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50% 확률로 찍을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도 읽을 필요 없고 선지 봤더니 3, 4가 충돌하니까 1, 2, 5 버리고 3, 4 중에 조상님이 게시한 번호로 찍으시면 돼요. 정답률 50%예요. 그러면은 시간 3초 써서 정답률 50%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찍는 감각인데 한번 볼게요. 더하기 사고보다 곱하기 사고를 더 많이 한대요. 제시문은. 자, 바로 실험 볼게요. 자, 2번 첫째, 8번 둘째요. 보세요. 더하기면은 4번은 2번에 가까우니까 이쯤 있어야 되죠. 곱하기는 2, 4, 8이니까 4번이 딱 정중하게 있어야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볼게요. 1번. 자, 신호음이 3번 울릴 때 첫째를 누른다면, 자, 보세요. 3번 울릴 때 누구를 누르면? 3번 누를 때 첫째를 누르면 봐봐요. 곱하기랑 일치하면 강하고 더하기랑 일치하면 약하네요. 봐봐요. 더하기에서 3번 울리면 뭐 눌러요? 3번은 여기 있으니까 첫째에 가깝네요. 그럼 더하기는 첫째 누르겠네요. 자, 곱하기는 3번 어디 가까워요? 여기니까 첫째 가까우니까 곱하기도 첫째네요. 둘 다 첫째네. 더하기랑도 일치하고 곱하기랑도 일치하네. 이게 중립이에요. 왜 약하네? 약화될 일이 없죠. 왜? 곱하기랑 일치하니까. 곱하기랑 적어도 일치하죠. 약화 아니에요. 약화는 곱하기랑 불일치가 약화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강화 약화예요. 2번. 자, 3번 울릴 때 망설인데 봐봐. 곱하기에서는 3번에서 어떻게 해야 돼? 3번이면 첫째 눌러야죠. 망설인다며.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약화. 이렇게 푸는 거야. 곱하기랑 안 맞으니까 더하기 볼 거 없어요. 곱하기가 세다며. 근데 곱하기랑 안 맞잖아요. 3번은 첫째 눌러야지. 왜 망설여? 왜 약화? 틀렸죠. 3번. 4번의 둘째. 자, 봐봐. 곱하기에서 4번이면 정중앙이죠. 첫째랑도 거리가 똑같고 둘째랑도 거리가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 망설여야지. 근데 왜 둘째 눌러? 약화. 4번 정답. 망설이면 강화. 자, 5번이야. 곱하기에서 5번이면 이쪽이죠. 어디 눌러야 돼? 둘째 눌러야지. 왜 망설여? 약화. 정답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강화 약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관된 판단 기준 가지고 풀면 다 풀립니다. 이거 모르면 근데 문제마다 씨발 이게 왜 강화야? 씨발 약화가 왜 돼? 아니 이게 왜 항상 이렇게 돼. 일관된 판단 기준 정립이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작문을 하나 볼게요. 23에서 25번. 자, 작문은 제가 예제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21에서 25까지가 작문, 그러니까 1지문, 2문항, 1지문, 3문항인데 통상 다 찍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그런데 21번, 22번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쉬워요. 23, 25번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5번은 풀지 말고 무조건 조상님이 게시한 번호로 찍으세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냥 25번 찍고 시작하세요. 나도 못 풀어. 자, 우리의 목표 23에서 25는 난이도가 23에서 25는 주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약간 게임의 룰 같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있죠. 뭐 누가 합리적 선택, 뭐 누가 왔을 때 누가 뭐 하면 뭐가 이득이고 뭐 야당 후보 출마했을 때 여당 후보가 네거티브 할 때는 뭐 기대값이 3이고 공정선거하면 기대 뭐 뭔지 알죠? 그딴 거 나와요. 23번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고 24번은 약간 어렵고 25번은 졸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문을 보통 학생들이 그냥 세 문제 깔끔하게 답을 내고 좀 아까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투자 시간 5분. 마지막 세 문제 5분 투자를 하는데 자 25번 그냥 미세요. 그냥 조상님이 게시한 번호 5번으로 찍어서 틀리시면 되고 23번 맞추겠다는 목표 24번 도전 다시 우리의 현실 목표 23번 맞추시고 24번에 도전해 보시고 25번은 조상님이 게시한 번호로 찍어서 조상님이 도우시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출 것이고 조상님의 도움이 없어도 한 문제만 맞춰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5분을 드릴 테니까 케이블 수리기사의 역설 23, 24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지능이 빠가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버터에 설명드리면 케이블 수리기사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온다고 했으니까 12시 기준으로 반을 가릅니다. 시간은 6개고요. 자, 오전에 올 확률과 오후에 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직한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배팅했을 때 돈달 확률은 0.5가 되겠죠. 같은데 느낌이 약간 오전을 안 올수록 똥줄 타니까 현상 K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9시 1분까지 케이블 수리 기사가 안 왔다는 게 확인됐어요. 9시 1분까지 안 왔대요. 그 상황을 알려주고 배팅하래요. 오전이 이득이에요, 오후가 이득이에요. 오케이. 이해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후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실패 후에는 예측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온다 그랬는데 수리기사 오후에 오면 실패 후에, 반대로 오후에 온다고 예측했는데 오전에 와도 실패 후에. 그럼 실패 후의 확률은 반반 똑같네요. 회색 후에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오전 고른 사람만 해요. 왜? 오전 골랐는데 안 오면 오전. 봐봐. 9시 1분까지만 안 와도 오후가 더 승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오전에 안 올수록 졸라 똥줄 따는 게 회색 후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이거. ACF 이거 뭐야. 보편이 있고 존재가 있고 존재는 특정 존재가 있고 단순 존재가 있고 이거 봐봐요. 특정 존재 ACF는 몇몇 미래 자아에서 그 미래 자아를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고 단순 존재 ACF는 다만 그런 혹시 이해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부탁인데 유튜브에 올릴 건데 댓글 달아서 저한테 야, 이 바보야. 특정 존재는 뭐고 뭐 보편 존재, 단순 존재 뭐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ACF 뭐야 이게 5문단, 6문단인가? ACF 얘기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25번 문제까지 3개 다 푸는데 ACF 관련된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24번 후에 따라 ACF 평가인데 몰라도 풀어. 자, 일단 23번을 봅니다. 9시 이전이면 몇 시에 오는지 알아볼라. 모르면 믿음직하면 똑같죠. 반반이죠. 1번 틀리네. 2번 봐봐요. 9시 직후에 케이블 기사가 9시 1분에만 안 왔어도 2가 더 크죠. 오후가.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죠. 크다 그랬지. 3번. 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대요. 자, 1시부터 2시 사이 한 시점에 2의 믿음직합. 자, 보세요. 오후는 어디서 보든 모르면 뭐예요? 2분의 1이죠. 정답. 왜? 모르니까. 정보를 모르니까. 3번이 정답이죠. 4, 5번 볼 필요 없죠. 연습이니까 볼게요. 4번.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 한 시점에 안 온 걸 알면 2분의 1보다 오전은 무조건 작아지죠. 5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면 무조건 2분의 1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케이블 기사가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안 왔다라는 정보가 없으면 믿음직함은 오전도 2분의 1이고 오후도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그거 틀리죠. 23번 쉽게 풀 수 있네요. 23번 이렇게 풀고 시간 없어가지고 24, 25 조상님이 계신 번호 5번으로 찍어서 다 틀려도 그 사람 잘한 거예요. 24번을 보면 봐봐요. 아까 제가 ACF 모른다 그랬죠.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난 마인드는 나 일단 ACF 뭔지 모르고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전 틀릴 거예요. 마인드셋 나 이거 뭔지 몰라. 저한테 ACF가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난 몰라 무식해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겸허히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몰라. 근데 하지만 내 마인드는 근데 솔직히 봐봐. 이 ACF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보편 상식인이나 모를 거라고 보거든? 그럼 저는 마인드셋이 뭐냐면 얘는 아마 몰라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ACF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냥 정답률 20% 확정이야. 객관식의 20%는 뭐 누구 다 찍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조상님이 전생에 이순신 장군님 배에서 노라도 적어가지고 조상님이 계시도 맞추면 그 사람은 전생에 임진할 때 나라를 구했으니까 인정해줘야지.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봐봐. 24번 1번 일단 자 컴마 앞뒤로 봐봐. 자, 오전 골라야지만 회색 후에 할 수 있는 거 맞죠? 회색 후에는 오전 골랐는데 안 와가지고 똥줄 타는 거니까. 자, 뒤에는 이 때문에 단순 존재 ACF가 모르니까 제껴. 현상 K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상 K가 뭐냐면 믿음직함은 똑같은데 느낌상 오후가 좋아 보이는 현상이 이때 없대. 그 현상이 이때잖아.
아니 겉보기 오전을 고르든 오후를 고르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리 보면 오후가 낮게 보이는 현상이 K래요. 현상 K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간의 심리가 같은데 오후가 낮게 보이는 심리가 있대요. 그게 현상 K래요. 현상 K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그럼 나 어떤 느낌이냐면 회색 후에 맞고 현상 K 존재하는 거 맞아. LCF 모르니까 1번 정답. 봐봐. 1번 선지가 틀리려면 어디서 틀려야 돼요? ACF에서 틀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틀려서 세설쳐 봤더니 단순 존재 ACF가 아니라 시발 특정 존재 ACF다. 뭐 이런 식이어야 돼. 그러면은 난 틀릴 거야. 근데 설마. 굳이 말하면 1번 선지는 세 가지 정보를 판단하셔야 돼요. 회색 후에 단순 존재 ACF, 현상 K. 맞죠? 자, 회색 후에 맞아. 단순 존재 ACF는 몰라. 현상 K 맞아. 3분의 1 확률로 맞겠네. 1번 쳐 그냥. 내가 1번 쳐서 맞을 확률이 66.6%는 되겠다. 2, 3, 4, 5번 안 제끼고 25번 찍고 시험 끝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돼요. 정답 1번이에요. 오답 분석 해볼까요? 자, 오전을 고르는 사람은 오전의 모든 순간에 회색 후회하나요? 아니지. 오전에 오면 후회 안 하죠. 10시까지 졸라 똥줄 타다가 10시에 수리기사 왔으면 후회해 안 해? 안 하네. 앞에 틀렸으면 뒤에 거 보편 ACF 볼 필요 없죠. 3번. 오후를 고른 사람은 회색 후에도 실패 후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후에 그냥 쉽게 말해요. 오후 고르면 후회 안 할 가능성 오전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냐하면 오후 고르면 뭐 안 해? 회색 후에 안 하니까 후회 가능성 작지. 틀렸네. 그럼 뒤에 무슨 ACF 고려할 필요 없죠. 앞에 컵만 틀렸는데. 맞죠? 4번. 오전, 오후, 실패 후에 불러일으키라는 믿음직함은 같죠. 2분의 1이니까. 틀릴 확률 2분의 1이니까. 자, 봐봐. 무슨 ACF는 모르겠고요. 현상 K는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조건 발생하니까 틀렸네. 5번. 9시 10분에 실패 후에 안 하지만 무조건 회색 후에 9시 10분에 오면 해, 안 해?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졸라 똥줄 타다가 9시 10분에 문 두드리고 왔어. 후회 안 하네. 틀렸네. 봐봐. ACF 몰라도 24번 답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번이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왜 단순 존재 ACF인가요? 저는 몰라요. 뭐, 그 경찰대학교 총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 25번은 조상님이 게시한 번호 5번으로 찍어서 틀릴게요. 왜냐면 25번 정답 3번인데 이거 맞추면 안 돼. 진짜 이거 너무 욕심 과한 거야.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췄으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졸라 어려운데 한 문제 잡을 거 디폴트로 갖고 좀 더 해서 두 문제. 진짜 조상님이 도와줘가지고 이순신 장군 노가 아니라 진짜 명량해전에서 대장선에서 막 왜군들이랑 막 진짜 막 백병전에서 막 싸운 영웅이 조상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25번을 조상님이 3번으로 게시해가지고 찍어서 맞췄어. 세 개 다 맞았어. 그 사람은 경찰 간부 해야죠. 경찰청장까지 해야죠, 그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이 후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본시험을 중에 주요 문제 리뷰해드렸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러서 이제 좀 쉬었다가 2024를 갈 건데 끊었다 갈게요.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한번 끊고 새 영상으로 가서 1부,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작년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